오토캐드 프로그램의 교육용 버전 설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터넷 창을 연 다음 구글로 들어가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자, 검색창에 오토데스크 학생용이라고 타이핑을 해줍니다. 네. 자,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다양한 사이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중에서 오토데스크 학생, 교사 및 교육기관을 위한 무료 교육용 소프트웨어라는 사이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는 바로 오토데스크 학생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받기 위한 사이트고요. 자, 무료 소프트웨어에는 퓨전 360, 레빗, 맥스, 인벤터, 오토캐드, 마야 등등의 프로그램을 3년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저희는 오토캐드의 지금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용 버전으로 다운로드를 받으시려면 먼저 오토데스크 계정으로 로그인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기존에 오토데스크 계정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바로 사인인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계정이 아예 없는 학생분들께서는 크리에이트 어카운트 버튼을 눌러서 먼저 계정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토데스크 계정이라는 건요, 오토캐드뿐만이 아니라 퓨전 360, 혹시 인벤터, 아니면 팅커캐드를 사용했을 때 그 계정이 동일한 계정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기존에 팅커캐드나 인벤터나 퓨전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인인 버튼을 눌러서 계정을 그냥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방법인 계정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정 작성은 이제 오토데스크 계정 자체가 처음이신 분들이 따라 해주시면 되는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크리에이터 어카운트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자, 먼저 나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바로 사우스 코리아로 기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S쪽을 찾아주시면 자, 사우스 코리아가 요쯤에 있네요. 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듀케이셔널 롤, 교육자 역할, 교육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는 학생이기 때문에 스튜던트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이 교육기관 타입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대학교이기 때문에 유니버시티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생년월일을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생년월일을 차근차근 눌러서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항목을 작성한 다음에는 Next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자, 이렇게 크리에이터 어카운트 항목이 나오게 되고요. 이름과 성, 그리고 이메일,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한 번 더 확인차 써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암호 설정을 해주신 다음 동의 버튼 체크해 주시고 크리에이터 어카운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작성을 한 다음에 크리에이터 어카운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이 두 번째 항목에서 작성했던 이메일 주소로 메일이 하나 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네이버면 네이버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직접 로그인을 한 다음 계정 확인을 한번 거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정 확인은 꼭 해주셔야지 이 계정을 이제 실제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꼭 이메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기존에 이제 계정이 있기 때문에 사인인 항목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오토데스크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사인인 버튼을 눌러서 갖고 계신 이메일 주소를 타이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요, 혹시 내가 기존에 오토데스크 계정을 사용하면서 내가 학생용 계정으로 아예 만들어 놨다 하는 분들께서는 이 항목이 안 뜨실 거예요. 근데 단순히 우리가 기존에 지금 알아왔었던 이제 회원가입만 이게 단순하게 진행했던 그런 계정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받기 위해서 몇 가지 항목에 이런 설정을 조금 더 해야 된다고 이런 창이 뜬 겁니다. 자, 혹시 이렇게 계속 뜬 분들께서는 이제 저 따라 해주시면 되고요. 보시면 교육기관의 국가, 지역 또는 영역, 네, 요것도 저희는 대한민국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교육 역할은 학생, 그리고 기간 유형은 대학교, 생년월일도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요. 자, 한 단계, 자, 요 단계를 꼭 거치셔야만 이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교육기관 이름은 이제 대학교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경기과학기술대학교죠. 자, 만약에, 자, 경기과학기술, 요런 식으로 썼을 때 아래쪽에 경기과학기술대학교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올 때 이 나오는 항목을 클릭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이게 그냥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이런 식으로 타이핑을 하는 것보다 자 조금 덜 썼을 때 나오는 요 아래쪽 항목을 클릭해 주셔야만 링크가 잘 걸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혹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조금 쳤을 때 아래쪽에 내 학교가 안 뜬다 하는 분들께서는 해당 학교를 찾을 수 없습니까를 눌러서 이 학교를 먼저 등록해 주시고 그 다음 다시 이 항목으로 넘어와서 교육기관 이름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 주신 분들은 자, 연구 분야 요거는 이제 내가 오토캐드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저희는 제품 설계 및 제조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기계 설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등록 시작과 졸업 예정을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 등록 시작은요, 입학 날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입학 날짜가 뭐 2016년 3월이고 졸업 날짜는 뭐 계산해 보니까 뭐 2022년이다. 아니면 뭐 2020년이다. 이게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연과 그리고 월만 쓰는 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요렇게 다 설정해주신 분들은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졸업 날짜는 과거 날짜일 수 없다고 뜨네요. 그럼 저는 2021년으로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 자, 이제 오토데스크 에듀케이션 커뮤니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라는 항목이 뜨죠. 자, 그러면 동의를 한번 체크해 주시고 계속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오토캐드의 이제 버전과 오퍼레이팅 시스템, 랭귀지만 선택해 주시고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끝나게 됩니다. 자, 버전은 내가 사용할 버전, 그리고 윈도우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는 컴퓨터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죠. 그래서 맞는 운영 체제로 체크를 해주시고 랭귀지를 선택해 주시면 이제 설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요, 이제 교육용 버전으로 설치를 진행한 거기 때문에 이제 3년 동안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는 오토데스크, 오토캐드의 교육용 버전 설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토캐드 2019 베이직 4 엔지니어 동영상 강좌로 인사드리게 된 정인수입니다. 먼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강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강좌를 이용해서 어떻게 학습하시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좌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캐드 2019 버전을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강좌의 그 언어는 한글판으로, 그 강좌의 언어라기보다는 그 오토캐드의 그 언어는 한글판으로 강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혹시나 이 강좌를 보고 학습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오토캐드를 좀 익히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강좌는 한 4일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6, 7시간씩 투자를 하시면 4일이면은 오토캐드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편집을 하고 인쇄를 하는 작업까지 어려움 없이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일 그렇게 시간을 내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강좌가 딱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 각 명령어별로 정리를 해서 쭉 강좌가 이렇게 선택해서 학습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필요한 기능들 일부만 참고하실 분들은 그렇게 필요한 그 강좌들을 선택을 해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그 강좌의 목차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잠시만요. 자, 먼저 데이 1. 만약에 이 강좌를 4일 과정으로 구성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목차를 4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자, 먼저 첫째 날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전반적인 오토캐드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 자체가 그 오토캐드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토캐드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부터 그다음에 기본적인 옵션을 설정하는 것, 그리고 기본적인 기능, 도면을 새로 만들거나 또 열거나 저장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리고 편집을 할 때 아주 기본적으로 조금이라도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좌표계인데요. 이 좌표계, 그 다음에 상태 막대에 있는 그러한 그 유용한 도구들, 그리고 기본적인 선과 원 그리는 명령, 끝으로 이 네 가지의 수정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첫째 날 강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각 기능들을 배운 다음에 실습하실 수 있는 예제들도 중간중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둘째 날 강좌는 이제 첫째 날 데이 1 강좌가 그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오토캐드를 이해하는 데 구성이 되어 있다면 데이 2 강좌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리고 수정하는 그러한 명령어들을 익히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사각형, 다각형, 폴리선이라는 명령들을 우리가 배워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그리는 명령은 크게 많진 않는데 수정 명령을 어느 정도 잘 다루느냐에 따라서 오토캐드를 이용을 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 명령이 굉장히 많긴 하는데 이 수정 명령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토캐드에서 도면층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선의 가중치와 선의 종류들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 도면층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면을 작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도면 작성 준비라는 것은 이제 뭐 기본적인 그 도면의 그 테두리를 나타내는 윤곽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리는 작업들을 데이 2 강좌에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 3 이제 셋째 날 강좌에서는 이제 조금 더 유용한 수정 명령들을 우리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주석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포커스를 주석 기능에 맞춰서 강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둘째 날까지는 그리고 편집하는 그리고 수정하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 기능을 배우는데 포커스가 맞춰졌으면 이 셋째 날에는 그 그리고 편집한 객체에 뭐 문자나 또는 치수나 지휘선들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그 주석 기능에 대해서 기능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셋째 날 강좌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 4 4일차죠. 넷째 날 강좌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하고 객체를 그려내고 수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뭐 치수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실 수가 셋째 날까지 있으실 텐데 넷째 날부터는 뭐 템플릿 작성, 이 템플릿을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그 주석 기능 중에 하나죠. 주석이라는 탭에 구분이 되어 있는데 테이블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객체를 하나의 복합 객체로 만들 수 있는 이 블록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객체의 축척을 조정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과 기본적으로 뭐 오토캐드의 기능을 이용을 해서 공차 기호를 표현하는 방법, 끝으로 그렇게 작업한 도면들을 플롯, 인쇄하는 방법까지 해서 이 강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좌를 그 오토캐드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만약에 내가 짧은 기간 안에 오토캐드를 좀 사용하셔야 된다 하는 분들은 하루에 6, 7시간 정도씩 투자를 하시면 4일이면 오토캐드의 전반적인 기능을 학습하실 수 있도록 강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만약에 내가 필요한 부분만 그 학습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강좌가 딱 4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 그 기능들별로 이렇게 강좌를 다 선택을 해서 학습하실 수 있도록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선택해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올라갈 텐데 제가 이거 오프라인 오토캐드 교육을 할 때도 사용하는 그 명령어 시트예요.
이게 이제 뭐 오프라인 교육을 할 때는 유인물을 통해서 나눠주는데 이러한 시트들을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면 그냥 오토캐드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명령어들을 배우게 될 텐데 그때 오토캐드로는 명령을 실행을 하는데 그 아이콘을 이용해서 실행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명령어를 직접 입력해서 실행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단축키 우리가 단축키라고 많이 하고 오토캐드 그 기능에서는 한글판에서는 별칭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명령 별칭. 예. 이 단축키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명령들을 실행을 하게 될 건데 저는 이제 강좌가 진행될 때마다 새롭게 배우는 명령어들을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을 배웠으면 선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배우는 명령, 학습하는 명령을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이렇게 학습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마지막 날 4일차 때 이러한 단축키를 변경하는 방법들을 한마디로 단축키를 사용자화하는 방법이죠.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그 잘 기억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변경한 단축키들은 이 비고란에다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엑셀로 정리된 오토캐드 명령어 요것도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오토캐드 이 강좌가 진행될 때 요 지금 보고 계신 그 교재는 그 2019년 5월에 이렇게 출시된 오토캐드 베이직 4 엔지니어라는 교재인데요. 이 교재를 기준으로 강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강좌만을 가지고 학습하기는 힘드신 분들은 이 교재를 구매를 해서 같이 이 강좌와 함께 학습에 이용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더 자세한 거는 이후 강좌에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간단한 오토캐드 강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오토캐드를 학습을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첫 번째 강좌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토캐드를 본격적으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첫 번째 시간에는 그 오토캐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좌를 듣기 전에 전부 다 오토캐드는 이제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2019 한국어 버전으로 이 강좌는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바탕화면의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일단 오토캐드를 실행을 해주시면 잠시 후에 이렇게 실행이 되고 완료가 되는데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 그리고 굉장히 오래전에 오토캐드를 배우셨다가 한동안 사용하지 않으시고 다시 배우셔서 이렇게 다시 사용하시기 위해 배우시는 분들은 지금 이 화면 자체가 굉장히 낯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오토캐드 2019 버전을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시작 화면이 먼저 나타나게 되는데요. 먼저 작성 탭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작성 탭에서 실행이 되는데 이렇게 그리기 시작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도면을 지정된 템플릿으로 새로운 도면을 이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아보기 탭에서는 그냥 매년 버전이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어떤 부분이 새로워졌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시작하기 비디오를 통해서 아주 기본적인 기능들을 좀 이해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이런 시작하기 비디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작성 탭에서 우리가 아직은 좀 본격적으로 배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 그리기 시작 버튼을 눌러서 새 도면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혹시나 오토캐드 교재를 구매해서 같이 학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페이지를 조금 안내를 해드리면 20페이지에 보면은 인터페이스 알아보기라고 해서 그 오토캐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같이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토캐드가 실행됐으면 제 화면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이 오토캐드 아이콘 모양의 버튼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플리케이션 버튼이라고 하고요. 한번 눌러보시면 네, 뭐 기본적으로 새로 만들고 열고 저장하는 기능들, 그 다음에 도면 유틸리티, 뭐 단위나 그 다음에 소거, 그 다음에 손상된 도면 파일을 복구하는 이러한 기능들이 이 어플리케이션 버튼을 눌러서
실행할 수 있는 기능들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 옵션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옵션 창도 실행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오토캐드 종료 버튼도 있는데, 이것은 뭐 굳이 어플리케이션 버튼을 누르지 않으셔도 화면의 그 우측 상단에서 이 닫기 버튼을 눌러서 종료하셔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버튼 옆으로 보면은 조그만한 주로 사용하는 그러한 아이콘 기능들이 이렇게 조그만한 아이콘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그 신속 접근 도구막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면을 새로 만들고 뭐 열고 뭐 기본적으로 저장하는 그러한 기능들이 아이콘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방금 작업한 것들을 되돌리는 명령 취소인 기능이 언도나 그 명령 취소한 거를 다시 되살리는 명령 복구 기능 리도, 이 기능들에 대한 아이콘이 이 신속 접근 도구막대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아래쪽을 보시면은 굉장히 홈 탭, 삽입 탭, 주석, 파라메트릭, 뷰 등 여러 가지 탭들 아래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오토캐드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아이콘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오토캐드에서 리본이라고 합니다. 리본. 자, 이쪽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리본이라고 해요. 이 부분을 네, 리본. 그래서 이 리본의 그 기본적으로 오토캐드에서 사용하는 명령들이 기능들이죠. 네,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강좌가 진행될 때 여기에 물론 명령어들은 명령어나 그다음에 또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실행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실행하게 되면은 학습하시는 분들이 어떤 기능을 실행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명령어는 모든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네, 대부분의 명령어는 여기 리본에서 아이콘을 클릭해 실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명령어 대부분들이 리본에 지금 이렇게 나타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리본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탭들과 홈 탭, 삽입 탭, 주석 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탭들 아래 이러한 패널, 그리기 패널, 수정 패널, 주석 패널, 이렇게 각 패널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배우는 학습하는 명령들은 뭐 예를 들어서 홈 탭에 그리기 패널에 보시면은 여기 호 기능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요 리본이고 이 부분을 탭이라고 하고 이 밑에 있는 패널, 그래서 리본은 탭과 패널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본 아래 바로 보이는 여기 시작이랑 여기 드로잉 1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파일 탭이라고 합니다. 파일 탭. 그래서 시작을 누르면 다시 시작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자, 드로잉 1을 누르면 현재 열린 도면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은 현재 열린 도면이 하나지만 도면을 열면 계속 여기 탭들이 추가가 됩니다. 뭐 제가 여기 새 도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추가를 해보면 도면이 계속 추가되고, 지금은 새 도면 버튼을 눌러서 새로 도면을 만든 그러한 경우지만 만약에 내가 확인하고 싶은 도면들을 이러한 열기 기능을 통해서 열게 되면은 여기 파일 탭에 쭉 나열이 되게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파일 탭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오토캐드에서 일단은 연 도면들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오토캐드 인터페이스 화면 구성 중에서 가장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도면 영역이라고 합니다. 교재에는 이게 뭐 여기 보니까 작업 화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 내용이고요. 도면 영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도면 영역은 우리가 객체를 그리고 그다음에 객체를 수정을 하고 하는 모든 상황들을 이 도면 영역 안에서 확인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를 이제 도면 영역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보면은 도면 영역 우측 상단에 보면 여기 보면은 보이는 요 큐브를 뷰 큐브라고 해요. 자, 이 뷰 큐브는 화면을 제어를 할 때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가끔 당황하실 수도 있는 게 여기 있는 홈 버튼이나 여기 있는 꼭지점들을 눌러보시면은 우리가 분명히 2차원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3차원 화면으로 Z축이 추가된 이 3차원 화면으로 이렇게 화면이 빙글빙글 도는 경험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이들 오토캐드가 2D CAD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2D 작업을 하는데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간단한 모델링도 가능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작업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2D 작업을 하던 그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인 3차원 모델링을 하던 이 동일한 도면 영역 안에서 작업을 하는데 그때 화면을 제어할 수 있도록 편하게 도움을 주는 게 이 뷰큐브입니다. 아마 이 오토데스크사에서 나온 모델링 프로그램인 인벤터나 퓨전 360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실행을 해도 항상 우측 상단에 있는 위치한 뷰큐브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왜 설명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잘못 눌러서 화면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게 되면 굉장히 당황을 하시고 또 우리가 아직 마우스로 화면 제어하는 방법을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휠 버튼을 꾹 누르고 움직여 보면은 이렇게 화면을 빙글빙글 돌릴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회전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 2D 작업만 하다가 갑자기 화면이 돌아가게 되면은 굉장히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뷰큐브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평면도라는 글자가 이렇게 바르게 쓰여져 있는 화면으로 두시면은 이렇게 X축이 가로 방향을 가리키고 Y축이 세로 방향을 가리키는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정상적인 상태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니까 뷰큐브를 혹시나 잘못 누르시거나 화면이 회전이 됐다 하는 경우에는 이 상태로 다시 돌려주시라고 일단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면 영역 아래쪽에 보시면은 있는 이 명령 입력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부분을 명령행이라고 합니다. 이 명령행에는 어떠한 수치를 입력하든지 아니면 명령어 또는 단축키를 입력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입력할 때 나타나는 행인데요. 이 행은 편의에 따라서 줄이고 늘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줄이고 늘릴 수 있고 위치를 옮길 수도 있고 아예 이렇게 아래쪽에 고정시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작업자, 사용자가 편하신 대로 얼마든지 적당하게 고정을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아래로 두셔도 되고 크기를 조정을 해주셔도 되니까 자유롭게 이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령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모형 탭이에요. 모형 공간을 나타내는 모형 탭, 그다음에 배치 공간을 나타내는 배치 탭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강좌는 저희가 먼저 또 제가 나중에 설명 한번 드리겠지만 탭은 모형 공간에서만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이 배치 1, 배치 2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모형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또 치수 기기까지 한 다음에 도면의 테두리를 나타내는 윤곽선이나 그다음 표제란 그다음에 크기들은 이 배치 공간에 작성하고 만약에 작성한 윤곽선 즉 우리가 선택한 용지보다 물체가 너무 크거나 또는 형상이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경우에는 비율을 조정을 해서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이 배치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절대 일반화하는 건 아니지만 아마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회사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모형 공간 안에 도면의 윤곽선까지 작성을 해서 한 장의 도면만 그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조립도가 하나 있으면은 옆에 부품들을 이렇게 작성하는 즉 모형 공간 안에 여러 장의 도면을 배치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저는 대부분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요. 아마 그런 회사가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좌는 이 모형 공간 안에서만 작업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이 배치 공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사실 이 강좌 외에도 다른 강좌나 교재를 참고하시면은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을 텐데 왜 다루지 않느냐면 결국엔 이거예요. 배치 공간을 내가 잘 다루고 내가 활용하면 좋은데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면은 같이 우리 팀 또는 우리가 협업하는 회사가 있다면은 그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배치 공간을 써줘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나만 배치 공간을 쓰고 다른 분들은 배치 공간을 안 쓴다면은 협업 자체가 또는 우리 팀끼리 같이 일할 때 그러한 자체가 좀 많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 배치 공간은 따로 다루지 않을 테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여기 우측에 보면 아래쪽 우측에 보시면 이 부분을 상태막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태막대에 이 도구들이 굉장히 우리가 객체를 그리고
그다음에 수정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도구들인데요. 여기 부분을 상태 막대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오토캐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으로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작업 공간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공간 전환이란 무엇이냐? 일단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한 다음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작업 공간은 제도 및 주석이라는 작업 공간인데요. 이 작업 공간을 전환하시려면은 자, 아래쪽 상태 막대에 보면은 이렇게 우측에 작업 공간 전환이라고 이 기어 모양의 아이콘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작업 공간도 얼마든지 사용자와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는 있는데 현재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작업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제도 및 주석, 그 다음에 3D 기본 사항, 그리고 3D 모델링 이렇게 3개의 작업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현재는 제도 및 주석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이 3D 기본 사항을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자, 어떤 게 달라졌죠? 위쪽에 보면은 리본의 아이콘이 아까는 홈 탭에 있을 때 뭐 그리기 명령, 그다음에 뭐 수정 명령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돌출, 회전, 로프트 등 우리가 3D 모델링 할 때 필요한 이러한 명령들이 아이콘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자, 궁금하니까 3D 모델링 작업 공간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3D 모델링을 선택을 해봤더니 그 3D 기본 사항에서는 간단하게 아이콘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많은 아이콘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3D 기본 사항은 기본적으로 3D 모델링 하는데 필요한 그 명령들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작업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D 모델링은 조금 더 복잡한, 즉 오토캐드를 이용을 해서 3D 모델링을 할 때 필요한 이렇게 3D 그 명령어들이 여기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강좌 자체는 우리가 그 오토캐드를 이용해서 2D 도면 작성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 3D 기본 사항과 3D 모델링 그 작업 공간을 선택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오토캐드에서 간단한 모델링은 가능하지만 그 3차원 설계를 오토캐드로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작업을 할 때 3차원 설계할 때 중요한 거는 그 작업 히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3차원 설계 소프트웨어를 보시면 이렇게 좌측에 그 작업한 피처나 스케치를 작업한 히스토리가 남아서 그런 히스토리들을 가지고 그러한 피처의 작업 내역들을 가지고 편집을 하고 또는 편집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삭제를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오토캐드에서는 그런 이력들이 아쉽게도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3D 기본 사항과 3D 모델링 작업 공간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사용은 하진 않겠다. 그래서 제도 및 주석 작업 공간 안에서만 이 강좌가 진행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오토캐드를 배우셨던 분들은 생각하시는 게 이 작업 공간 말고 클래식이라는 작업 공간이 있었습니다. 클래식 작업 공간이 있었는데 잠시만요. 제가 이 펜으로 한번 바꾸고 자, 이 무슨 작업 공간이 있었냐면은 클래식이라는 작업 공간이 있었어요. 이 클래식이라는 작업 공간이 있었는데 클래식 작업 공간은 제가 정확한 버전은 연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2015 버전부터 기본적으로는 그 제공이 되진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2019 버전에서는 사용자와에서 이 클래식 작업 공간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는 있는데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이 제도 및 주석,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제도 및 주석이라는 작업 공간이죠. 이 작업 공간에서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강좌는 제도 및 주석 작업 공간에서 강좌가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사용하시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으면은 굳이 클래식 버전을 만들지 않으시고 그냥 이 제도 및 주석 공간 안에서 작업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간혹 우리가 명령어나 간단한 그 명령어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아이콘들을 그 단축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사용하지 않은 명령어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아이콘들을 선택해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요즘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직관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 아이콘의 모양과 명칭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우리가 해당하는 명령어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 및 주석 작업 공간 안에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작업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클래식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 직접 보여드리지 않고서는 설명드리긴 좀 어렵지만 굉장히 조그마한 아이콘들로만 이렇게 명령어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데 예전에 혹시나 오토캐드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클래식 작업 공간을 이제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현재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 물론 만들어서 사용할 수는 있으나 크게 클래식을 꼭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그냥 클래식은 일단은 다시 이렇게 오토캐드를 배우셔서 쓰시려는 분들은 클래식은 잊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 제도 및 주석에서 작업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작업 공간에 대한 설명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에서 명령을 실행하고 그다음에 화면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토캐드에서 명령을 실행하는 방법은 리본에 있는 해당하는 명령의 아이콘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은 명령을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명령이 계속 명령을 완료했는데도 지속되는 경우에는 ESC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종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콘을 클릭해서 명령을 실행하고 ESC 버튼을 눌러서 종료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리본 아이콘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이렇게 해당하는 기능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는 툴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툴팁에 보면은 해당하는 그 명령의 이름과 명칭과 그다음에 간단한 설명이 나타나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써 있는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게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선 해당하는 선 명령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명령어를 명령행에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 라인이라는 명령이 갖고 있는 별칭, 단축키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단축키부터 계속 사용해 버릇하면은 나중에 명령어가 기억이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단축키는 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이콘을 실행하거나 명령행에 명령어를 입력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이 명령행에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저는 선의 명령어가 line, 라인이라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나타나고요. 아이고. 자동 완성이 돼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 라인 한 다음에 여기서 엔터 키를 누르셔도 되고요. 명령행에서 우리가 해당하는 값을 입력을 하면은, 내용을 입력을 하면, 여기선 띄어쓰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엔터랑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키가 스페이스바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명령을 실행할 수가 있고요. 나는 명령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라면 ESC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종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해서 명령을 실행하는 방법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바로 이어서 우리 화면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화면 제어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때 객체가 좀 있어야 설명하기가 편하니까 우리가 객체를 하나만 그려보도록 할게요. 아직 본격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원의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놓으시면은 여기 이렇게 그림이 있는 부분하고 명칭이 있는 부분하고 구분이 되는데, 여기 그림이 있는 부분을 일단은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 명령을 실행을 할 때 어떤 작업을 해야 될지 모를 경우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이렇게 보시면 명령행에 보면 자,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보면 명령에 보면은 원에 대한 중심점을 지정하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마우스 커서 옆에 원에 대한 중심점을 지정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될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면 영역에 임의의 위치를 한번 중심점으로 지정하기 위해 클릭해 주시고, 자, 원의 반지름을 그 다음 지정하라고 나오는데요. 그냥 지금 뭐 원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적당하게 이렇게 원의 크기를 결정해 주시고 그냥 클릭해서 원 작성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객체가 그려졌으니까 화면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 먼저 화면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토캐드 교재 몇 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냐면 47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화면 제어하는 방법은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줌 인아웃 하는 방법인데요. 줌 인 객체를 가까이서 보게, 멀리서 보게 할 수 있는 줌 인아웃 기능은 마우스 휠을 밀어서 줌 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마우스 휠을 당겨서 줌 아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휠을 쭉 밀면 줌 인, 휠을 당기면 줌 아웃 기능이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휠을 밀고 당겨서 줌 인아웃을 할 때 어디를 기준으로 줌 인아웃이 되냐면은 마우스 커서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커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니까 줌 인아웃이 되는 기준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잠깐 보여드린 요 기능은 무슨 기능이냐면 교재에 보면 시점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면 이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휠 버튼을 꾹 누른 상태로 움직여 보시면은 내가 가로 세로 방향,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화면을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업할 때 이쪽 부분을 작업하다가 좀 우측 부분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휠을 꾹 누른 상태로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여 보면은 객체를 왼쪽으로 이동시켜서 우측 부분을 중앙에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기능이 요 마우스 휠 버튼을 눌러서 실행할 수 있는 화면 이동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줌 인아웃, 마우스 휠을 누른 채로 움직여서 화면 이동 기능 기억해 주시고요. 끝으로 줌 인에서 작업하다가 내가 현재 도면 영역 안에 작성한 객체를 이 보고 있는 화면에 가득 채우도록 띄우겠다 하시면은 마우스 휠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이게 줌 범위라는 기능인데 줌 전체, 즉 줌 올이라는 기능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면 영역 안에 그려진 객체를 이렇게 줌 아웃 되어 있는 상태더라도 휠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은 내가 보고 있는 화면에 가득 채워주는 이 줌 올 기능이라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휠 버튼을 밀고 당겨서 줌 인아웃을 할 수가 있고요. 누른 채로 화면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더블 클릭해서 줌 올 기능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먼저 우리 3D CAD, 솔리드웍스나 인벤터 그러한 다른 3D CAD를 이용하다가 오토캐드를 배우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3차원 CAD는 마우스 휠을 당겼을 때가 줌 인이고요. 마우스 휠을 밀었을 때가 줌 아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오토캐드는 방향이 반대인데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줌 인아웃 방향을 반전시키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왼쪽 상단에 여기 어플리케이션 버튼을 클릭을 하고 여기서 옵션 버튼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자, 이쪽에서 어디였죠? 3D 모델링 탭에 가보시면요, 여기에 마우스 휠 줌 반전이라는 요 체크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우스 휠 밀었을 때 줌인, 당겼을 때 줌 아웃을, 당겼을 때 줌인, 밀었을 때 줌 아웃으로 바꾸려면은 체크를 해주시면은 그냥 확인 누르셔도 되고요. 적용 누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은 마우스를 밀면 줌 아웃, 당기면 줌 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밀면 줌 아웃, 당기면 줌 인. 근데 만약에 체크가 안 된 오토캐드 기본 설정 상태는요, 마우스 휠을 밀면 줌인, 당기면 줌 아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줌인 할 때 줌인, 줌 아웃, 줌 인아웃을 할 때 불편하신 분들은 방금 설명드렸던 옵션에서 방향을 반전시킬 수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명령을 실행하는 방법과 화면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작성한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우리가 원을 하나 작성을 했죠. 이 앞 시간에 화면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원을 작성을 했는데, 옆쪽에다가 비슷한 크기의 원을 하나만 더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저는 도면 영역 안에 2개의 원을 작성을 한 상태인데요. 우리가 객체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언제 오냐면, 그 객체를 수정을 해야 될 때 우리는 해당하는 객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자, 객체를 선택을 하려면 먼저 첫 번째 방법은 해당하는 객체를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객체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저는 좌측의 객체만 선택을 했는데 한 객체와 선택하지 않은 객체의 차이는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그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추가로 우측에 있는 이 객체도 선택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아무런 키를 누르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추가로 객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는 클릭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누적된다. 선택을 하면 할수록 계속 쌓이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굉장히 많은 객체를 선택을 했을 때 특정 한두 개의 객체만 좀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키보드 Shift 키를 누르고 해당하는 객체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선택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선택할 때는 그냥 클릭, 그다음에 선택을 취소할 때, 선택 해제를 할 때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객체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객체를 하나씩 선택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드래그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그 전체 선택한 객체를 전부 다 선택 취소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그냥 ESC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선택이 전부 다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ESC 버튼을 눌러서 객체 선택을 취소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객체를 클릭해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수의 객체를 선택을 할 때는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 오토캐드에서는 우리가 드래그라고 하면은 객체를 드래그해서 선택한다고 하면은 흔히 윈도우 바탕화면에서 드래그할 때 그 드래그하는 방법을 떠올리시는데 조금은 달라요. 오토캐드로 드래그하는 방법이. 그래서 그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교재에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객체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78페이지를 보시면은 객체 선택 방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쭉 설명을 드릴 테니까 책은 이후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저는 마우스 커서를 우측, 이 두 객체가 있는 우측, 이렇게 우측 부분에 놓고 클릭을 한 다음에 그 클릭한 후에 그 클릭한 버튼을 꾹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손을 뗄게요. 손을 떼고 마우스 커서를 쭉 이동을 해보면은 이렇게 우측으로 그 클릭한 지점에서부터 좌측으로 이동을 할 때는 보는 것처럼 테두리가 점선으로 나타나고 그 초록색 반투명색으로 이렇게 내부가 채워지게 되고요. 클릭한 지점으로부터 커서를 우측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테두리가 실선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내부가 파란색 반투명색으로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자, 이 오토캐드에서 드래그하는 방식에는 클릭한 지점에서 왼쪽으로 커서를 이동해서 드래그 했을 때와 오른쪽으로 커서를 이동해서 드래그 했을 때의 차이가 다른데요. 이 차이를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취소하기 위해 ESC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드래그를 해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두 객체의 왼쪽 부위에 마우스 커서를 둔 다음에 클릭.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있는 객체는 이 객체 상자 안에 완벽하게 담기게 해주시고, 두 번째 있는 객체는 이렇게 반쯤 걸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객체를 완료하겠다면 다시 한번 클릭을 눌러주시면 이 객체 영역 안에 완벽하게 담긴 객체는 선택이 되었는데 이렇게 반쯤 걸린 객체는 어떻게 됐어요? 선택이 안 됐죠. 오토캐드에서 이 선택 방식을, 이 드래그해서 선택하는 방식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윈도우 선택이라고 합니다. 이 윈도우 선택이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완벽하게 담긴 객체는, 이 영역 안에 완벽하게 담긴 객체는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걸쳐 있거나 완벽하게 담기지 않은 객체는 이렇게 선택이 안 되는 객체 선택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윈도우 선택이고요. 자, ESC 버튼을 눌러서 객체 선택을 전부 취소하고, 자, 이번에는 그 객체 우측 부위에 마우스 커서를 두고 클릭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첫 번째 있는 객체는 완벽하게 담기게 해주고 두 번째 여기 있는 좌측에 있는 객체는 반쯤 걸치도록 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두 객체가 전부 선택이 됩니다. 방금 클릭한 지점에서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선택한 이 방식을 오토캐드에서는요 걸치기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담긴 객체 또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걸친 객체를 선택해 준다고 해서 걸치기 선택이라고 하는데, 그 드래그하는 방식을 다시 정리해 드리면 오토캐드에서 드래그할 때는
클릭하고 손을 꼭 떼세요. 첫 번째는 떼시고 내가 윈도우 선택을 할 건지 걸치기 선택을 할 건지 먼저 생각하신 다음에 클릭하고 손을 뗀 다음에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이렇게 객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클릭한 지점에서 왼쪽으로 선택할 때는 드래그할 때는 걸치기 선택,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드래그할 때는 윈도우 선택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교재에도 그 내용이 지금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윈도우 선택과 걸치기 선택. 그 다음에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예전에는 없었는데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선택하는 방식이 조금 하나가 추가됐는데 무슨 선택이냐면 우리 윈도우 바탕화면에서 아이콘 드래그 하듯이 한번 드래그 해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마우스 커서를 클릭한 채로 누른 채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은 지금 도면 영역을 보면은 제 마우스가 움직인 위치를 따라서 이렇게 영역이 지정이 됩니다. 그렇죠? 클릭하고 누른 채로 움직여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이제 올가미 선택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누른 채로 내가 원하는 객체는 잡고 원하지 않는 객체는 피해서 이렇게 객체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렇게 손 떼면 그죠? 누른 채로 움직여서 선택을 완료하려면 손을 딱 떼시면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올가미 선택이 나오기 전부터 어떻게들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가미 선택이 되면 굉장히 불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저는 이제 습관이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로 드래그 하는 게 아니라 클릭한 다음에 손을 떼고 버튼에서 손을 떼고 다시 한번 클릭해서 드래그 하는 방법으로 이제 습관이 돼서 이게 워낙 편한데 간혹 이제 윈도우 바탕화면에서 아이콘을 드래그 하듯이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이제 가끔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윈도우 바탕화면에서 드래그 하듯이 하는데 이렇게 올가미 선택을 만약에 난 하고 싶지 않다는 분들을 위해서 옵션을 변경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아마 교재에도 설명을 해놨을 거예요. 여기 올가미 선택 사용하지 않는 방법 설명을 해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응용 프로그램 메뉴라고도 하는데 이 어플리케이션 메뉴를 선택을 해서 옵션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자, 선택 옵션을 조정하는 방법은 여기 선택 탭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 탭에서 이쪽에 보니까 올가미에 누른 채 끌기 허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체크를 해제해주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누른 채로 끌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저 지금 누른 채로 끌고 있는데 올가미 선택이 지금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올가미 선택이 굉장히 불편하시다 하면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옵션에서 옵션 선택 탭에서 올가미에 누른 채 끌기 허용을 해제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설명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아마 교재 여기 70 지금 몇 페이지죠? 78페이지 보시면은 설명이 잘 안내가 되어 있는데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으로 객체 선택 방법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오토캐드 옵션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은 몇 번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잘 아실 테지만 여기 있는 어플리케이션 메뉴에서 옵션 버튼을 선택을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파일 탭은 일단은 넘어갈게요. 여기서 지금 처음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화면 표시 탭에 가보시면은 자, 여기 보면은 십자선 크기라는 란이 있습니다. 지금 기본값이 5인데 이 십자선은 지금 우리 도면 영역에 나가보면 보이겠지만 이러한 십자선의 마우스 커서가 십자선으로 나타나잖아요. 요 크기를 나타내는 건데요. 십자선은 최대 100까지 할 수가 있고요. 100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은 100으로 조정하고 한번 나가볼게요. 이게 선 자체가 화면 가득 차게 나타납니다. 이게 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너무 크면 또 불편하고 저는 한 20에서 25 정도로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20 정도로 해볼게요. 20 정도로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한 요 정도 크기가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크기가 편해서 십자선의 크기를 한 20 정도로 두고 사용을 하는데 요 십자선은 여기서 여기까지 선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다. 최대 100으로 하면은 이 도면 영역을 가득 채워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편하신 크기대로 설정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선의 크기는 여기 있는 화면 표시 탭에 십자선 크기란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열기 및 저장 탭은 저장에 관련된 설명을 드릴 때 여기 알아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선택 탭에 가보시면은 이 확인란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란 크기. 자, 이 확인란 크기는 무엇이냐면, 자, 여기 요 크기 보이죠? 요 크기. 예, 요게 확인란이에요. 요게 확인란인데, 이게 지금 저는 지금 현재 크기가 너무 작아요. 저한테는. 이게 너무 작으면 나중에 객체를 선택할 때도 불편하고요. 또 얘가 너무 커도 불편합니다. 너무 커도 내가 원하는 객체만 선택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데, 이 확인란 크기는 저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 크기? 예, 뭐 값이 따로 나타나진 않지만 한 요 정도 크기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드래그 클릭해서 조정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면은 조금 크네요. 조금 줄일게요. 네. 이렇게 하면은 확인란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상자의 크기를 요게 확인란이라고 하고, 요 크기는 선택 탭에서 조정한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요것은 나머지는 조금 무시를 하도록 하고, 만약에 오토캐드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충분히 당황할 만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리본 메뉴가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은 주요 응용 프로그램 메뉴라는 탭이 있는데, 응용 프로그램 탭이 있는데 이 옆에 조그만한 패널 버튼으로 최소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패널 버튼을 최소화를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패널 버튼으로 최소화가 돼서 해당하는 패널에 커서를 올려야만, 이렇게 올려서 클릭해야만 기능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또 강좌 자체가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놓고 강좌를 진행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눌러보면 패널 제목으로 최소화, 그래서 패널이 아이콘도 안 보이고 이제 제목만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다시 한번 누르면 탭들만 남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탭을 이렇게 클릭해야만 탭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지금 이게 듀얼 모니터를 써서 뭔가 지금 설정이 좀 잘못됐는지 탭을 누르면 조금 옆으로 이렇게 비껴서 나타나는데, 네. 다시 한번 또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전체 리본 표시로 다시 전체 리본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무슨 버튼을 눌렀는지 모르겠지만 패널로 최소화, 탭으로 최소화 이렇게가 만약에 된다면은 이렇게 모두 표시, 전체 리본 표시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서 이렇게 나타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경우 말고 또 하나의 경우는 아마 지금 말씀드리는 경우는 잘 사용하지 않을 텐데, 잘 겪진 않을 텐데, 이 리본이 탭조차도 안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잠시 한번 꺼볼게요. 지금 보면은 제가 리본 크로스라는 명령을 실행을 해서 아예 지금 리본 자체를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몇 가지 명령어,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명령어를 제외하고서는 리본이 없으면 저도 작업하기가 굉장히 불편한데, 이럴 경우 해결하는 방법을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신속 접근 도구 막대의 제일 우측 보시면 이 버튼이 사용자화 버튼인데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래쪽에 보면은 아래에서 두 번째 메뉴 확대 표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메뉴 확대 표시는 풀다운 메뉴를 나타내는 건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풀다운 메뉴가 나타나는데, 이 메뉴 확대 표시를 체크를 해서 풀다운 메뉴를 나타내면은 사라졌던 리본도 다시 이렇게 띄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도구 버튼을 눌러주시고 팔레트로 가보시면은 리본이라고 보일 거예요. 자, 이 리본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리본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혹시나 리본이 사라졌을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풀다운 메뉴가 기본적으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서 메뉴 막대, 지금은 숨기기죠. 메뉴 막대 표시를 선택해 준 다음에 풀다운 메뉴에서 도구 팔레트에서 리본을 체크해 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명령행이 요즘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동적 입력이라는 기능을 많이 활용을 하면서, 만약에 여기 닫기 버튼을 누르거나
이 버튼을 누르면 컨트롤 9번이라고 단축키가 나올 거예요. 그죠? 또는 컨트롤 9번을 누르면 이렇게 명령행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할 텐데 이 컨트롤 9번을 누르면 다시 나타낼 수가 있고요. 내가 만약에 이 단축키가 기억이 안 나는 경우에는 도구에서 보면 여기 있는 명령행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요거를 누르면 이렇게 명령행을 닫을 수 있고, 만약에 다시 선택하면 명령행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본이 사라졌거나 명령행이 지금 안 보일 때는 여기 풀다운 메뉴 도구에서 리본과 명령행을 다시 나타내고 다시 숨기고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옵션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설명이 많이 드리진 않았어요.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또 그 상황이 나왔을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우리가 옵션 그리고 간단하게 리본이 안 보이게 됐을 때 그리고 명령행이 안 보일 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